오늘은 그래도 읽었던 부분들이 그래도 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책 읽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제 은행 계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우리 은행 앱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메뉴들 꼼꼼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안에 보면은 펀드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이렇게 AI로 나한테 성향에 맞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은행에서 추천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형 펀드가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커요. 대부분이 이제 저는 제 개념으로는 어릴 때 적금 개념이었어요. 펀드도. 그냥 매월 정기적으로 얼마를 납입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적금처럼 이자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받는 거다. 이 정도만 이제 펀드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갖고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펀드들이 이제 여기 앞에 나올 때 두 종류가 있는 거,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 혹시 검색해 보신 분? 안 해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액티브 펀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건 거예요.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이 돈을 이제 운용하는 거. 내 돈을 대신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을 맡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액티브 펀드가 우리나라의 지금 펀드 국내형에서는 90%가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차피 그 패시브 펀드도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들 운영을 하는데, 차이가 뭐냐. 액티브 펀드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종목들을 내가 골라서 그 종목들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면에,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 이건 인덱스 펀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는 안정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상품도 이런 것보다는 그때의 주가에 대한 지수 있잖아요. 지수에 맞춰가지고 그 지수만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대신에 이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펀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는 거의 수익률이 많이 안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덱스 펀드가 제가 이제 처음 접했던 때가 머니라는 책을 읽었을 때요. 토니 로빈스의 머니 책을 읽으면 그 안에 그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많이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펀드다라고 해서 그 책에서 좀 소개가 돼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아봤던 거였는데, 오늘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 패시브랑 인덱스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기적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패시브 펀드는 장기적인 투자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재미있었던 게, 우리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때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은 이게 손해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배당 수익이나 자본 수익에 세금이 붙는다라는 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연금 계좌에서 주식 이렇게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펀드에 투자를 했더니 배당금이 나오는 펀드를 제가 가입을 한 거예요. 배당금이 나오는 펀드에 가입을 해서 내가 배당금도 받았고, 이게 다행히 수익이 나서 수익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 다 붙는다라는 건 거예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좀 일반 계좌보다는 그 세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 근데도 사람들이 왜 많이 가입을 하느냐, 몰라서 가입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왜냐 은행에서 추천하니까 대부분이 은행이나 증권에서 추천하니까 가입을 하는 건데, 어 은행도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의 개념이 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은행도 보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냥 하나의 회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들을 더 많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정을 하고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그래서 은행에서 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라는 거 절대 없어요. 은행도 자기네들이 실적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도 은행의 이익을 먼저 우선 사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이게 상품들이 뭐 새로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처럼 추천을 하지만 이게 추천하는 걸 정작 보면은 그게 그 전에 비슷한 상품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뭐 과거에 내가 들어놨던 것들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국내형 주식 펀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식 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이제 해외에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는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여기 2050년도에 그 GDP였나? 그거를 이제 GDP 예상 순위 국가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과 미국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었던 거. 그 다음에 보면은 대부분 지금 신흥국들 이제 막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아닌데 한 3, 4년 전에 베트남 투자가 또 엄청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어떤 베트남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TV 나와서 베트남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나라인지 우리나라 1950년대랑 가장 비슷한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저도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 친척들도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수익률 보니까 뒤에 보면은 베트남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부분이 보면은 농업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 제가 갑자기 자본주의만 생각하던 갑자기 그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의 자본이 개인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나라의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속도와 베트남 성장의 속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이야라는 그냥 기대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펀드도 한동안 엄청 유행하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이게 사실 그 외국 펀드는 여기서는 저자는 좀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나라나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잘 모를 경우에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손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몇 가지 수치만 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보면은 뭐 길어봐야 5년 진짜 길면 10년이겠죠. 근데 그 기간 안에 투자를 했을 때 10년 안에 어느 한 국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거는 탑10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구가 많아요. 다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들 중심이 되는데 지난번 어떤 학자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그 미래의 이제 이런 주도 국가들 중에 가장 대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였었거든요. 보면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멕시코나 러시아 이런 나 일단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제 앞으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접목되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도 별로 없는데 인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순위가 떨어지죠. 네, 이런 것들에서 영향들이 좀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해외 투자에 대한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펀드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은행가도 이런 권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액티브 펀드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저도 옛날에 30대 초반 20대 때 은행에서 그런 중국, 브라질 막 이런 거 투자 추천 저도 제안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 내 펀드를 가입할 때도 이런 것들이 진짜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아보고 혹해서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드를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50억 규모 이하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규모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억 이하짜리 펀드 규모는 아예 가입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판매 수수료의 보수를 50% 할인해 판매 수수료와 보수의 50%를 할인해 준다. 그래서 요즘은 환전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그런 환율 우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이 상품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최근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단위별로 보는 것, 구간별로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간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무조건 이게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률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를 깔고 가야 돼요. 수익이 뭐 이렇게 되게 높아가지고 이거 진짜 하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반대로 거기 한 번에 리스크가 들어오면은 그만큼의 마이너스 손실률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데 또 너무 안정적인 거를 고르려다 보면은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내고 나면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적정선을 내가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높고 낮는 게 아니라 근데 평균적인 수준 안에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히 액티브 펀드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높은 걸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펀드를 할 때는 단순하게 한 개씩 가입하지 말고 두세 개 분산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여러 개 이제 분산 투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이걸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이 없어요. 다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머징 국가도 할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할 거고 이제 이거를 뭐 10만 원짜리를 30만 원씩 한 달에 할 건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세 개를 나눠 가지고 이제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게 좋다. 한 곳에다 30만 원 몰빵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면 좋고 그다음 펀드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포스증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궁금한 이 펀드의 그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해서 이 책의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펀드 가입하실 때 이 사이트 먼저 꼭 들어가 보시고 책 참고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펀드가 조금 가입률이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펀드 가입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주식형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간간히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